안녕하세요. 콜럼보리입니다. 제인에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문학전집 훑어볼 때 이름은 들어봤어요. 하지만 제목만 알지 그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게 돼서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인 에어는 고아인데 외숙모인 리드 부인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첫 장면이 리드 부인이 딸려온 사촌인 제인 에어를 대접을 안 해주고 차별한다고 할 수 있죠. 리드 씨 부인의 애들도 제인 에어를 굉장히 좀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인 존 리드라는 아이는 주먹까지 쓰면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죠. 초입부만 읽은 상태인데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여행 스토리겠죠. 고아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리드 부인이 이 제인에게 말을 잘 들으면은 너를 잘 대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인이 자기가 어떻게 했냐고, 제가 뭘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이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응대를 하죠.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 대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아이는 오만정이 떨어진다고 받아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한다는 거는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마땅치 않은 겁니다. 어떤 이의 제기 없이 그냥 듣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거기에 대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은 도전의 표시로도 여겨질 수 있겠죠. 근데 제인이 질문을 한다는 거, 기존 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아이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크죠. 리드 부인은 응징을 강합니다. 그래서 리드 부인은 제인에게 따로 떨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벌을 내려요. 그래서 제인이 간 곳이 어디냐? 이제 커튼 뒤로 가서, 빨간 커튼 뒤로 가서 어떤 책을 이제 혼자 이제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커튼을 통해서 기존 세계와 나의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의미로서 커튼은 작동을 하죠. 그 커튼이 이제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이 빨간색에 대한 모티프는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이야기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인이 커튼 뒤에서 혼자 몰래 읽은 책이 무엇이냐? 이 책도 이제 괜히 이제 작가가 설정한 게 아닌 것이, 제인이 그 안에서 읽은 책이 영국 조류사라는 책이에요. 하도 많은 책 중에 왜 하필 그 책이냐?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 제인은 날개가 꺾인 새죠. 리드 부인의 집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새가 되고 싶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욕망이 책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영국 조류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잠잠한 바다 위에 꼼짝하지 않고 있는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귀신이라고 믿었다. 바다 위에 꼼짝하고 있지 않은 배, 자신의 모습이 멈춰있는 배에 투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존재, 바다의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인은 커튼 뒤에서 작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즐거움의 시간을 만끽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리드 부인의 아들인 존 리드, 성격이 포악하다고 해야 되나? 존 리드가 제인이 어디 있는지 계속 막 찾아요. 커튼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참하게 박살내는데, 그 당시 영국 사회의 어떤 여성의 위치하고도 연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에는 사실 여성의 어떤 그런 권리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발달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간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권리도 없으니 자기의 공간도 당연히 없겠죠. 자기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리드 부인의 말대답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응징을 받은 것처럼 당대의 여성들은 자기 생각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죠. 할 수 없이 제인은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존 리드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제인은 폭력에 길들여진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고분고분해왔던 제인이 반란의 행동을 보여주죠. 어떻게 그러면 촉발되었느냐? 오랫동안 폭력에 의해서 무서워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반항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반항하는 순간에 등장한 것이 책이라는 모티프입니다. 존이 커튼 뒤에 숨어있던 제인에게 당장 튀어나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요. 그때 이제 하는 행동이 들고 있던 책을 제인에게 던짐으로써 제인이 그 책에 얻어맞습니다. 책에 맞아서 피가 철철철 흘러요. 근데 이때 제인이 처음으로 경로를 해서 존에게 대듭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 어떤 그 책을 통해서 계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와 그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책을 얻어맞고 비로소 어떤 격분을 했다는 것은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계몽 의식이 싹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존이 어떤 다른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하필 왜 책이냐 집어들어서 던지게 해갖고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제인과 존이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일이 커져갖고 결국에는 큰 죄를 지은 범죄자를 이제 수감하듯이 격리를 합니다.
방에 가두죠. 그 방이 이름이 붉은 방이라는 곳인데 왜 하필 붉은 방일까? 의문이 또 생기죠. 붉은 방은 무엇일까요? 왜 붉은 방일까? 여기서 저는 문학의 구조를 어떻게 또 이해를 했냐면은 주인공이 고난을 만나서 저항을 하다가 어느 곳에 갇히게 된다. 갇힌 곳이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알고 보니 그 감옥에서 어떤 비밀 통로를 발견해서 다시 탈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모험 소설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붉은 방이라는 곳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름도 특이하고요. 왜 붉은 방일까? 이렇게 따로 또 이름 붙인 거 기묘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심을 갖고 이제 책을 보면은 어떨까 싶었죠. 붉은 방은 리드 부인의 저택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이에요. 저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방이죠. 신전과 같은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특이한 인연이나 무협지를 치면 무림 비급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겠죠. 작가가 괜히 이런 방으로 제인을 몰고 온 게 아니겠죠. 제인을 이 방에 갇히게 한 거는 인연이나 혹은 보물 뭐가 됐든 간에 특이한 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보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판타지 모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알고 봤더니 붉은 방은 리드 부인의 남편 리드 씨, 지금은 죽은 제인에게는 외삼촌이 되겠죠. 제인이 고아가 된 이후에 그의 외삼촌인 리드 씨가 제인을 걷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걸로 묘사가 돼요. 리드 씨는 일찍 죽고 부인인 리드 부인이 제인을 계속 키운 거죠. 제인에게 죽은 리드 씨는 진짜 은인이죠. 근데 그 리드 부인은 자기 남편이 이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하고 이제 죽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학대한 식으로 지금까지 키우게 된 거죠. 제인이 붉은 방에서 갇혀있을 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리드 씨가 살아있었으면은 내가 이런 대접을 안 받았을 텐데 라는 대목도 있고, 유령이 된 리드 씨가 살아나서 학대받는 조카를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진짜 그런 유령이 살아난다면 어떡하나라는 또 두려움도 표현하면서 양가 감정에 빠지게 되죠. 죽은 리드 씨가 살아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해 주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진짜 유령이 살아나면 너무 어떡하나 무섭겠다 이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양가 감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인이 이 리드 부인의 집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떠나고 싶은 욕망과 또 그에 반해서 한편으로는 떠나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떠나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곤경이 또 예상이 되죠.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이제 리드 씨의 유령이라는 어떤 것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나는 떠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 떠날까 말까. 양가적 감정이 유령이라는 존재로 묘사되는 걸로 저는 이제 보였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제인은 아직 리드 부인의 집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덜 됐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유령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제인은 붉은 방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자, 붉은 방이란 무엇일까? 왜 붉은 방일까? 왜 노란 방이 아니고 뭐 파란 방이 아니고 붉은 방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붉은 방이란 적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색은 뭐 상징하는 바가 분명하죠. 빨간 신호등만 봐도 금지, 금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무엇에 대한 금기고 금지냐? 그것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자기인식이라는 거에 대한 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노예는 항상 말만 잘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이고 위험한 일이겠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 순종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 자기 생각을 가짐으로써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제인은 지금 리드 부인의 집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곧 자기의 생각을, 자기 인식을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다면 굳이 뭐 떠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계속 학대받으면서 복종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내가 왜 이런 학대를 받아야 되지? 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기에 대한 자각, 그런 걸 통해 새로운 행동, 반란을 꾀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방이라는 곳은 금지된 자기 인식이 시험받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 먹어서는 안 되는 이부의 사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기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그냥 끌려다니느냐, 이 양자택일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인에게 붉은 방에 숨겨진 보물이라 함은 자기 인식이라는 보물을 획득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좀 겁나는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유령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지는 거죠. 아직은 힘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붉은 방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제인은 혼절하게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기절을 해버려요. 소리를 듣고 놀란 집안 사람들로 의해서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되죠. 붉은 방을 다녀오고 나서의 제인은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그 자기 인식이라는 어떤 금단의 열매를 맛봄으로써 아주 조금만 맛봤지만은 마냥 순종적으로 복종하던 존재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진지한 고민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붉은 방에서 나온 제인은 그 이전과의 존재와는 조금은 성장한 자기 인식이라는 열매를 맛본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좋아했던 아름다운 도자기 접시와 과일 파이를 보고 새로운 감정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 아름다운 도자기 접시와 맛있는 과일 파이에 아주 그거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나는 과일 파이를 먹을 수가 없었다. 새의 깃털도 꽃들의 빛깔도 이상하게 바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접시와 과일 파이를 밀쳐냈다.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상과 사물이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유물이 더 이상 나에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그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제인은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신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제인은 이제 리드 부인의 집을 떠나서 이제 로우드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인이 이제 진학한 로우드 학교는 자선학교로 기독교적 교육을 받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헬렌 번스라는 이제 여학생인데 이 친구를 보면은 기독교적 교육을 잘 숙지한 그런 친구로 느껴져요. 영민한 친구로 묘사되는데 이 친구의 특이한 점은 막 선생들한테 부당하게 혼나고 막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일절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인이 물어보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혼나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런 수치를 받고도 참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제인이 이제 자기 인식을 획득한 이후로부터는 그 아이는 순종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대들고 싸우는 이제 그런 어떤 싸움닭 기질을 갖게 되죠. 그런 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헬렌의 순종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걸 봤을 때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헬렌 번스는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한 순종적인 인간형으로 이제 느껴지고 그에 반해 제인은 기존 도덕이나 가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만의 인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기존의 가치와 나의 가치의 대립을 보여주는 두 인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요. 제인이 학교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가 이제 헬렌이고 헬렌은 굉장히 따뜻하게 이 제인을 품어주죠. 헬렌과 제인의 이 두 인물의 차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드러나게 되냐면은 이 로드 학교에 이제 역병이 퍼져요. 역병이 퍼져서 수많은 학생들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요즘 뭐랄까요? 표현이 이상한 구절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제인은 그 전까지 접할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해요. 로우드 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자선학교인데 거의 운영되는 방식은 군대 훈련소랑 비슷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꽉꽉 짜여진 스케줄대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식사도 굉장히 열악하고 전 이걸 보면서 군대 훈련소 생활이 사실 생각나더라고요. 그 혹독하게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이. 그런데 역병이 퍼지게 됨으로써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그럴만도 하죠. 사람이 막 수십 명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또 그걸 간호하고 이전에는 막 아이들을 막 통제하고 관리했던 것이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인이나 이 학생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그런 생활을 갖게 돼요. 이 되게 좀 역설적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선학교에 질병이 퍼졌다는 의미는 이 기독교적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공간이 붕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티프로 인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기존 도덕, 여기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이겠죠. 그런 것이 붕괴되면서 무너지면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자유, 자기 인식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걸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헬런 번스도 이런 역병을 피해가지 못해요. 결국 그 아이도 질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제인이 알고 병실로 가서 헬렌과 만납니다. 슬픈 장면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왜 작가는 똑똑하고 또 제인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괜히 그런 게 아닌 거란 의심이 든다는 거죠. 헬렌 번스는 기독교적 가치를 수용하는 그런 순종적인 친구.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죽음으로써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은 작가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헬렌 번스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분신은 어떻게 보면 제인인데 제인과 헬렌은 굉장히 친한 친구지만 제인은 결코 헬렌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로 가지 않는다 라는 어떤 의지를 헬렌이 사망함으로써 기존 가치의 사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픈 장면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작가가 헬렌의 죽음을 통해서 기존 가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다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인에 의해서 또 하나 좀 중요한 모티프는 자기 변호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식이란 건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언어를 섬세하게 다루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인이 존에게 얻어맞고 이럴 때 억울하잖아요. 나 얻어맞아서 이렇게 된 건데 니드 부인은 그런 것도 알아주지 않고 네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 아이는 되게 화가 나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막 토로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억울하다 이렇게 감정을 토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처지를 설명을 하고 조리 있게 표현을 해야지 납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목이 로이드 씨라는 약제사가 와서 제인과 대화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인이 붉은 방에서 혼절을 하고 나서 이 약제사를 불러서 진찰을 시키게 된 거였는데 이 약제사가 물어봐요. 너 왜 갑자기 이렇게 혼절을 했니? 제인이 막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존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가 억울하게 그 붉은 방에 갇혀갖고 이런 거 생각하다가 기절하게 된 건데 모든 일이 존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억울함이 막 치밀어 오다가도 그렇게 하면 자기의 처지가 설명이 안 된, 납득을 시킬 수가 없겠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을 아주 굉장히 가라앉히고 최대한의 정제된 언어로 자기의 그런 입장을 이 로이드 씨에게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 로이드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해서 리드 부인에게 가서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억울해 막 감정적으로만 호소를 했으면은 그게 통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의 처지를 언어화해서 설명을 하게 됨으로써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로우드 학교에 가서 제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나쁜 아이라고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이 아이는 어떤 자기를 걷어준 리드 부인의 은혜를 무시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나쁜 아이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그 대목이 마녀 재판과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러면 아무 근거가 없이 그냥 누군가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제인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부당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런 낙인이 찍혔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은 난 이 학교 생활 어떻게 하냐 그런 공포에 떨게 되죠. 제인이 처음에 로드 학교에 맡겨질 때 리드 부인이 학교의 설립자인 브로크러스트 씨에게 말해요. 이 아이는 어른을 잘 속이고 나쁜 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브로크러스트 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인 에어에 대한 첫인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인이 학교에 가죠. 근데 제인이 이제 마음에 항상 걱정이 있는 거예요. 브로크러스트 씨가 학교에 상주하진 않아요. 근데 학교에 언제든 나타나고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자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알림으로써 자기의 평판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죠. 자기 자신만 떳떳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브로크러스트 씨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내에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공표를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제인에 대해 그런 나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소문, 누명, 모함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제인은 이거에 대해서 노심초사를 합니다. 마침내 그런 상황이 와요. 브로클러스트 씨에 의해서 마녀 재판 하듯이 선고가 내려지죠. 그러다가 템플 선생님에 의해서 제인에게 자신에게 쓰여진 그런 오해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로이드 씨와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엄청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여기서도 자기의 언어를 정제화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오해가 풀려서 해결이 돼요. 제인이 마음에 갖고 있던 짐을 벗어던짐으로써 학업에도 열심히 정진하게 되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되죠. 결국 자기 인식과 자기 언어라는 것은 구분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언어를 계속 표현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샬럿 브론테가 이 당시에 여성으로서 최초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드물게 자기의 여성으로서 이야기를 소설화한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 작가가 그 당시엔 드물다 보니 오해가 많았겠죠. 무슨 여자가 뭐 글을 써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을 낼 때도 자기의 본명이 아니라 필명으로 대신했어요. 출판사에서도 그 작가가 여성인지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죠. 샬럿 브론테가 이렇게 책을 써서 내놓은 것처럼 자기 언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의 중요성 그런 메시지를 초반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130페이지 도입부만 읽은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이해를 함으로써
보면서 이 앞으로 이어질 에피소드를 감상하게 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벌어질 제인 에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콜럼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인이 리드 부인의 저택을 빠져나와서 로드 학교에 진학하는 것까지 다뤘습니다. 로드 학교에서의 제인의 생활은 간략하게 다뤄집니다. 제인은 로드 학교에서 약 10년간의 생활을 하는데 우등생으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 덕분에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에 선생으로 부임하게 되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제인이 삶에서 처음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성취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그 안정적인 것을 손에 쥐고 고수할 법도 한데 제인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계기는 제인이 존경했던 로드 학교의 교장인 템플 선생님과의 이별로 촉발이 됩니다. 템플 선생님은 이제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제인 역시 로드 학교에서의 한 챕터가 끝나감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를 더 좋거나 더 나쁘게 끈다기보다는 우리를 좀 더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안정만을 따른다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인의 자기인식이라는 여정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자기 자신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매번 똑같은 일만 하고 똑같은 경험만 한다면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인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식을 향한 여정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자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을 위한 변화라고 할까요? 그 성장이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좋아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쪽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열망하며 제인이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에게 무엇이든 좋으니 새로운 고생살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생살이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안정적인 삶에서 오는 고정된 삶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있는 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도전 없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 자체가 곧 긍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이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로드 학교에서의 반복되는 일상, 자기가 로드 학교에서 배웠듯이 항상 하던 대로 선생의 일과를 수행하게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인은 권태를 느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측된 삶에 대한 권태라고 할까요? 제인이 이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신문 광고를 내므로써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에 자신에 대한 소개글과 로드 학교에서 교사 경험이 있고 가정교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소개하죠. 그럼으로써 마침내 그에 대한 답신이 옵니다. 그래서 로드 학교에서의 10년간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솜필드 저택에서 가정교사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인 에어가 새로운 것을 모색할 때 마인드를 보면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문제라고 제인 에어가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거에 대한 상징은 제인 에어 전반에 흐르는 주제하고도 부합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인식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솜필드 저택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와 결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솜필드 저택에서 제인 에어는 제2의 챕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은 부잣집이죠. 그 집의 주인인 로체스터 씨와 만나게 됩니다. 로체스터 씨는 30대 후반에 건장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신사로 묘사가 됩니다. 그에 반해 제인 에어는 18살, 19살 정도 되는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 간에 이제 드디어 만남이 성사가 되는데 첫 만남에서 제인이 로체스터 씨에 대한 인상이 독특해요. 제인이 로체스터 씨에게 이제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특이하게 그의 잘생기지 않은 외모. 소설에서는 추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결코 잘생긴 용모가 아닌 추한 외모에서 호감을 느낍니다. 취향이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왜 추함에 제인은 로체스터 씨에게 호감을 느꼈을까? 이 소설에서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가 추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대비입니다. 제인 에어는 작중에서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용모로 묘사가 돼요. 제인의 주변 사람들
사람들도 제인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예쁘지는 않잖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인은 외모로서는 스스로도 내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로체스터 씨도 추하다고 묘사가 되거든요. 이 추함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추함은 겉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인이 리드 부인의 화려한 저택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역설적으로 그 화려한 저택에서 최악의 시기를 보냈죠. 그 말인즉슨 리드 부인의 저택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겉모습의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과는 달리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경멸하는 아름다움과는 먼 일들이 자행된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제인은 아무리 화려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그러한 아름다움은 허위로 가득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제인은 어릴 때부터 겉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에 정체를 간파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실제 소통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현실의 삶을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고생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함이란 허위로 가득한 아름다움에 대비되는 삶의 진실, 가식과 허위로 가득한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사례로서 로체스터 씨는 나이도 제인보다 훨씬 20년 정도 많고 신분이나 계급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인과 로체스터는 그 신분상의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체스터 씨는 제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무척 특이해요. 마치 오래 만난 친구처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죠. 이것이 이제 로체스터 씨의 되게 독특한 성격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인이 로체스터 씨를 처음 만나서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람이 잘생기고 신사답게 예의의 범절을 갖춰서 자기를 대했으면은 그렇게 호감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추하고 무례할 정도로 격이 없는 태도 때문에 그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보면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심리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식과 허위가 아닌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로체스터에게 느꼈다고 할까요? 그럼으로써 제인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러한 로체스터 씨의 태도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인이 이제 생각을 해보죠. 현실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기 표현에 의하면 예쁘지도 않은 자신을 로체스터 씨가 돌아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제인이 로체스터 씨에게 호감이 있는 만큼 왠지 로체스터 씨가 자신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도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 이 로체스터 씨가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때 마침 로체스터 씨의 신사계급 친구들이 썬필드 저택으로 놀러 오게 됩니다. 이 무리 중에는 귀부인과 귀족들, 신사들이 이제 대거 이제 오는데 이 중에는 로체스터 씨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블랑쉬 잉그램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처자가 있었습니다. 이 처자도 마찬가지로 좀 있는 집안에 굉장히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인데 오만한 성격으로 묘사가 됩니다. 제인 에어를 보고 전혀 이제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죠. 그리고 이 블랑쉬 잉그램 이 여자도 로체스터 씨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로체스터 씨도 하는 걸 보면 잉그램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제인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죠. 나 같은 가정교사 따위하고는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잉그램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체스터 씨가 제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미묘해요.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없고 알듯 모르듯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제인은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들, 내가 로체스터 씨를 좋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말도 안 되는 것에 스스로 홀려서 이렇게 마음앓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죠. 말 그대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자기를 훈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신사들이 제스처 게임이라는 것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 공트 프로그램에서 손짓 발짓으로 무엇을 표현하는지 이제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과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이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상징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제스처 게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손짓 발짓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제스처와 같다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 자신의 욕망을 내가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일상에 조각조각 나뉘어서 산재에 있을 겁니다. 조각조각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하나하나 이제 모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퍼즐을 맞춰보는 것, 그런 것이 일종의 자신의 일상 속에 흩어진 욕망의 어떤 제스처라는 것은 자기의 일상 속에 흩어진 어떤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모아서 퍼즐을 맞추는 작업, 그것이 곧 자신의 욕망을 이제 찾아가는, 알아가는, 깨닫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오는 제스처 게임이 상징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인이 이 신사들이 막 제스처 게임을 하고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로체스터 씨를 향한 자신의 욕망과 그에 대비해 자기의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라한 현실과의 낙차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현실은 이 모양이니 감히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는 그래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인 역시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추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로체스터도 추남이라고 묘사가 되고 제인 에어도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못생겼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추함이라는 것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추함은 말 그대로 추함이라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은 신분이나 계급, 나이, 성별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함이라는 것으로 두 사람은 연결되는 것이죠. 귀부인들이 굉장히 고상한 말을 서로 간에 주고받지만 그들의 눈길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되게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과연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화려하고 고상한 그런 것들은 허위로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실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누리고 접근한다거나, 이를테면 그 블랑시 잉그램의 경우가 그런데요. 로체스터 씨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돈이 많고 잘 나가는 명문가의 집안이라서 접근을 하죠.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로체스터 씨가 재산이 많지 않다고 느끼자마자 블랑시는 로체스터 씨를 차버립니다. 이처럼 이들의 행태는 허위라고 할까요?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실제의 어떤 그런 감정의 소통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럼벌입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제인이라는 사람이 로체스터라는 부자를 만나서 인생 편은 이야기로 처음에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제인이 고하고 가난한 가정교사의 처지에서 로체스터라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 역전한다. 처음 부분만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인 에어는 신데렐라 스토리하고는 이제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거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설화와 구조가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제인 에어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와 구조가 비슷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로체스터와 이제 제인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로체스터 씨가 제인에게 처음 만났을 때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딱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제 제인을 대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은 일종의 연막이었고, 처음에 제인을 봤을 때부터 그녀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나쁜 남자처럼 제인의 반응을 유도하려고 떠받느냐, 그거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소설에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로체스터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숨겨둔 아내가 있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중혼, 결혼을 이미 한 몸이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큰 결격 사유로 스스로도 인식했기 때문에 제인에게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로체스터라는 사람은 일종의 저주에 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행동에 굉장히 제약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자기가 먼저 의중 표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의 구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체스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한 명은 숲속에서 잠들어 있는 공주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공주를
우연히 만나서 입맞춤을 통해서 그녀를 깨우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는 로체스터가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로체스터는 잠들어 있는 공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는 잠들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주나 마법에 걸려서 잠들어 있는 상황인데 기사 혹은 왕자가 와서 그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 저주를 풀어줌으로써 공주가 깨어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체스터는 잠들어 있는 공주의 포지션이고 제인이 공주를 깨우는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사는 되게 노련하고 경험 많은 기사가 아니라 이제 막 모험에 첫 발을 내디든 새내기, 풋내기 기사라고 할 수 있죠. 로체스터는 말 그대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잠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도 자기 스스로 표출할 수 없습니다. 줄거리 상으로는 중혼이라는 자기를 되게 압박하는 상황에 매여 있어갖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 못하는 것이 공주가 잠들어 있는 상황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체스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 저주를 풀어줘야만 자기의 마음을 그제서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로체스터의 친구들인 신사들이 썬필드 저택에 놀러와서 여행을 즐기는데 점쟁이 노파가 갑자기 집에 와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노파가 와갖고 여러 신사분들의 점을 봐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죠. 다 봐주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제인도 한번 점을 봐보라고 해갖고 이제 그 노파 앞으로 가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노파가 하는 말이 되게 묘하죠. 제인의 점을 봐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특이한 입장이요. 행복이 아주 가까이 있어. 거의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말이야. 재료는 전부 준비되어 있어. 그것들을 결합시킬 동작 하나만 없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인이 이 시점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이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마음이 끌리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해도 될까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죠. 이 노파가 하는 말이 그것을 결합시킬 동작 하나만 그러니까 재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결합시킬 동작 하나만 없을 뿐이지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노파의 정체가 로체스터가 변장한 거거든요. 이게 좀 웃기는 설정이긴 한데 로체스터가 노파로 변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 건데 노파로 변장한 로체스터가 하는 말이 자 봐라 당신 제인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은 나랑 이제 사귈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혼자 신분 차이 같은 거 생각하면서 혼자 고민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로체스터 당신이 먼저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로체스터는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인이 먼저 로체스터에게 사랑의 의지를 보여야지 저주가 풀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로체스터에게 걸려있는 저주라는 것이 깨지기 위해서는 제인이라는 기사가 능동적으로 실행을 해야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인은 로체스터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신분 격차를 스스로 의식하고 망설이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가로막는 감정에 스스로 이제 굴복하는 양상인데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편견이나 어떤 손가락질이 두렵다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편견에 굴복한다고 할까요? 자기만 생각을 바꾸면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자기를 가로막는 건 곧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파로 변장한 로체스터가 암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라고 이제 묘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주제는 로체스터의 저주가 아니라 제인 에어가 갖고 있는 신분이나 이런 걸 의식해갖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내가 주저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제인 에어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인 에어 주제인 자기 인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 외부적인 것에 현혹되거나 끌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나의 마음에 충실한 것, 그것이 제인 에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인 에어도 물론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 역시 아직은 새내기 초짜 기사인 거죠. 로체스터를 만나서 사랑의 감정이 들고 불안이 또 슬며시 올라오고 하지만 마침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본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곧 자기 인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마다 자기 부정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자기 의심,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감정과 맞서 싸우게 되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자기 불신이라는 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종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자기 불안, 불신이라는 감정에 드래곤에 맞서서 그것을 계속 물리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인 에어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리고 그를 구하는 기사의
여정, 그 기사는 곧 제인이며 제인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여정을 매 순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나 모험의 구조라는 것은 판타지, RPG 이런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기 비하, 자기 불안, 자기 기만 이런 감정들이 그 어떤 괴수나 드래곤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잡아먹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과 항상 맞서서 싸워야지만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와 제인이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제인이 마침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본심을 터뜨리게 되죠. 이별이 눈앞에 닥치는 순간에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 입으로 발화합니다. 로체스터에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선언을 하죠.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고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 그 벽을 마침내 넘었었을 때 제인과 로체스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체스터라는 인물은 제인이 자기 인식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각성을 하게끔 돕는 하나의 무대 장치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체스터 씨가 이러한 과정 없이 나 너 좋아한다, 우리 결혼하자 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인은 그냥 수동적으로 로체스터에 의해서 종속되는 구도에 머물렀을 겁니다. 결혼이 확정되고 무사히 결혼식이 치러질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컬럼볼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체스터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이고 제인 에어는 그를 구하는 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둘 간의 결합이 곧 성사되려고 합니다. 둘은 곧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결혼을 막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중혼, 로체스터가 이미 결혼한 남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가 결혼을 하는 날, 결혼식 당일에 이러한 외침이 들려오죠. 이 결혼은 무효야! 그는 변호사로 로체스터가 사실은 부인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난데없는 일에 결혼식장은 충격과 공포의 현장이 되죠.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로체스터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솜필드 저택의 3층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제인 에어, 충격을 받은 제인 에어도 함께였죠. 솜필드 저택의 3층의 은밀한 방에는 로체스터의 진짜 부인인 버사 메이슨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산발을 하고 야수와 같은 언뜻 보면 미친 듯한 괴이한 모습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로체스터의 부인인 버사 메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체스터는 말을 하죠. 자, 보시오. 나의 진짜 아내인 버사이고 이 여자는 광인이요 라고 외칩니다. 로체스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약 20년 전 로체스터는 집안의 주선으로 서인도 제도의 크리올 출신인 버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버사 메이슨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집안으로 묘사가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그녀의 정신병력을 알게 된 로체스터는 자신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저는 처음에 중혼, 즉 아내가 있는데 젊은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다는 설정에서 이 이야기가 남봉꾼인 남성이 순수한 여성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도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 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제인 에어의 설정에서 이러한 도덕적 관점이 아닌 문학적 구조로 저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체스터의 중혼이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로체스터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스터가 버사 메이슨과 결혼하게 된 이유부터 흥미롭습니다. 로체스터는 일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신사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로체스터는 집안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는 차남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신사 계급의 특징은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로체스터가 부유한 집의 자제이지만 차남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는 집안의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체스터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로체스터의 아버지는 로체스터로 하여금 서인도 제도의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강제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소개해준 이유는 로체스터의 아버지 입장에서 자신의 차남인 로체스터가 돈 없이 빌빌대는 꼴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해서 생활을 품위 있게 유지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결혼은 로체스터의 부친이
자신의 허영을 위해, 즉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로체스터와 결혼하는 버사 메이슨의 집안도 작품 내에서는 버사 메이슨의 부모와 그리고 버사의 오빠도 자신의 집안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로체스터 가문과 혼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금전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유리한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체스터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버사 메이슨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로체스터는 자신의 아내가 정신병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버사 메이슨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광폭한 행동을 하죠. 이미 결혼은 치러졌고 다시 물릴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자신의 아내를 썬필드 저택의 3층에 가두고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출신인 하녀로 하여금 돌보게 합니다. 그로 인해 로체스터는 아내를 가뒀다는 죄책감과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인해 자포자기합니다. 그는 썬필드 저택을 떠나 해외를 전전하며 타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로체스터의 처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기득권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로서 온전히 그 기득권을 누릴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 사회의 서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서자와 동일한 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영국 신사계급의 주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샬럿 브론테의 동생인 앤 브론테의 소설인 아그네스 그레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인 로잘리가 신랑을 고르는 대목에서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지만 그 남자는 매우 잘생겨서 좋지만 둘째 아들이라 탈락, 이러한 대목이 나오는 것처럼 당시 영국 사회에서 장남이 아닌 아들들은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통 군인이나 당시 영국의 해외 식민지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선 자기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로체스터가 비주류라고 느껴지는 대목은 바로 그가 결혼한 상대가 서인도 제도의 크리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올이란 무엇인가? 크리올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식민지를 세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간 유럽인들이 현지에서 낳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유럽인과 아메리카 현지인이 결합해 낳은 자손들, 즉 호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로체스터가 서인도 제도의 크리올 출신의 가문과 결합하게 된 것은 그의 비주류적인 속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이슨 가문이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대 사회에서 크리올 출신들은 영국 본토에서 그렇게 대접받지는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은근한 차별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로체스터의 속성은 차남인데다가 서인도 출신의 크리올 혼혈과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작가가 로체스터의 배경을 설정한 것은 로체스터가 영국 신사계급의 주류에 속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면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비주류적인 속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류에 대한 위협입니다. 주류 권력은 항상 비주류의 저항에 민감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속성이겠죠. 그런데 로체스터라는 사람의 속성은 주류 집단에게 뭔가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런 근본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류에서는 이러한 비주류를 달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네가 비주류지만 적당히 대접해 줄 테니까 반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여기에는 채찍 혹은 당근이 같이 있습니다. 로체스터의 아버지가 로체스터로 하여금 버사 메이슨과 결혼하게 한 것도 이러한 채찍과 당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류가 엇나가지 않게 적절히 당근을 줘서 묶어주는 전략인 것이죠. 하지만 로체스터의 이것은 당근인 동시에 족쇄와 같았습니다. 로체스터는 버사 메이슨의 존재로 인해 평생토록 죄책감에 시달리고 타락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제인 에어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요컨대 버사 메이슨이라는 존재는 로체스터를 묶어두기 위한 일종의 죄의식, 처벌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체스터의 중호는 계급적인 모티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체스터는 기득권 세력에 붙잡힌 일종의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잠자는 공주인 로체스터를 구원하는 이가 제인 에어라는 것, 이것이 이 제인 에어 작품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는 둘 모두 자기 나름의 비주류적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전혀 다른 사회계층, 성별,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은 자신들의 비주류적인 것을 인식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제인 에어 소설에는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족 부인은 가정교사를 보고 무시하고 가정교사는 감히 신사 계층의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러한 자기 계급에 매여서 인간적인 소통이 저해된다고 할까요?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도 그러한 계급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별한 점은 둘 모두 자신이 처한 계급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입장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떨쳐내고자 행동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행위의 주체는 물론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의 관계에서 로체스터 역시 사회적 신분 질서의 횡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는 현재 주류 계급이 쳐놓은 족쇄에 의해 발목이 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로체스터를 구원하기 위해 제인 에어라는 기사가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봤던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두 인물이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소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가 만나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 결혼이 실패하게 된 것은 아직 제인 에어가 통과할 시험이 남았다를 의미합니다.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인이 좀 더 수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동료도 필요하고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인이 앞으로 어떠한 수련이 더 필요한지, 어떠한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컬럼볼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체스터의 충격적인 두 집 살림의 사실이 밝혀졌죠. 그로 인해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의 결혼은 순식간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인 로체스터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인 에어는 더 이상 솜필드 저택에 머물 수 없었죠. 그녀는 짐을 챙겨 솜필드 저택을 떠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 날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되었으니 그녀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녀는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 지나가는 마차에 올라타 솜필드 저택으로부터 떨어진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마부에게 부탁합니다. 딱히 갈만한 곳도 마땅한 목적지도 없는 그야말로 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녀가 마차에서 내린 곳은 인적이 없는 황야였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채로 황야를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하죠. 황야를 방랑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뜨겁게 높이 떠있는 해를 등지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기이하게도 자신을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만든 로체스터 씨를 향해 그를 향한 원망이나 저주의 목소리가 아닌 오히려 로체스터 씨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두 집 살림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좌절에 빠뜨리게 만든 장본인인 로체스터 씨를 향해 기도라니. 저는 여기서 어떤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한 문학적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지점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제인 에어는 현재 사람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신음하며 걷고 있고 또한 그녀는 해를 등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와중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로체스터를 향해 저주보다 그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황야에서 방황하고 등에 무언가를 지고 가는 인물,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이끈 이를 저주하기보다 그를 향해 기도하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인 에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은 아니지만 이 장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속의 모티프가 담겨 있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대속이란 타인의 죄나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그 대가를 치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 대속의 역할을 했다고 믿어지죠. 대속은 제인 에어 후반부를 이루는 중심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체스터의 중언으로 인해 말 그대로 황야로 튕겨져 나온 제인 앞에 놓인 것은 엄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고 아무도 아는 이 없이 외진 곳에 홀로 떨어져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녀는 황야에서 찬바람과 비를 맞으며 노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로체스터 씨를 향한 애틋한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다음날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혹독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깨닫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인 에어가 파혼의 아픔에
괴로워하다가도 굶주림 때문에 이른바 삶의 의지가 타올랐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온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모드에서 벗어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마을로 향합니다. 그녀는 체면불구하고 여관이나 여러 집을 전전하며 구걸을 하죠. 오직 살기 위해. 그렇지만 낯선 사람의 구걸에 마을 사람들은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제인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고대 부족의 통과 의례가 떠올랐습니다. 통과 의례란 미성년이 성년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특별한 의례를 의미합니다. 즉 아직은 연약한 자아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며 더욱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는 과정을 의미하죠. 제인의 이러한 고난은 바로 그러한 통과 의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극복하기 위한 통과 의례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껏 제인을 억눌러 왔던 도덕적 질서를 겨냥합니다. 가정교사라는 자의식, 그리고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의 신분차,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그들은 서로 간의 소통이 어긋났었죠.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와중에 마주하게 된 것이 바로 중혼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덕적 질서를 뛰어넘어 소통하고자 했던 제인 에어의 능력은 중혼이라는 사건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가 광야로 튕겨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녀는 도덕적 질서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직 힘을 좀 더 키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광야에 내던져짐으로써 혹독한 통과 의례를 겪음으로써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장에서 그녀는 보다 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만약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와의 파혼을 그저 눈물로 비탄하며 보냈다면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 삶의 의지를 불태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구걸을 마다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녀는 스스로 강해지고 도움을 주는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모험소설의 원형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한 주인공이 좌충우돌 고난을 겪으면서 그 와중에 여러 동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게 되죠. 그런 것이 성장소설에 나오는 기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인 에어는 중요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다름 아닌 세인트 존이라는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제인은 굶주림에 못 이겨 여러 집을 전전하다 어느 한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인트 존 가족은 장남인 세인트 존과 여동생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묘사를 보자마자 문득 연상되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제인 에어를 읽으면서 서브 텍스트로 브론테 가문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읽어서 그런지 세인트 존 가족에게서 저는 작가인 샬럿 브론테의 가족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작품에 묘사되는 세인트 존 가족의 모습은 실제 작가인 샬럿 브론테 가족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작가가 자신의 가족의 모습을 세인트 존 남매에게 투영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샬럿 브론테의 가족은 장녀인 샬럿, 둘째인 남동생 브랜웰, 셋째인 여동생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저자이죠. 그리고 막내인 아그네스 그레이의 저자인 앤 브론테, 이렇게 4남매입니다. 어려서 죽은 샬럿의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이 4남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론테 가족의 4남매와 작품에 묘사된 세인트 존 가족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학렬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인트 존과 그리고 그의 두 여동생, 거기에 더해 제인 에어까지 포함하면 이들 역시 4남매의 구도입니다. 저는 이 유사성을 보고 혹시 제인 에어가 세인트 존 가족들과 어떤 혈연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밝혀지는 일이지만 제 예상대로 그들은 사촌임이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맥락을 모르고 봤다면은 뒤에 나오는 일련의 연결이 무척 자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우연의 일치도 심하지 외딴 곳에서 구걸하다 만난 가족이 사촌일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연의 요소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개인적 배경을 알고 봤다면은 이러한 연결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읽을 때 구조를 인식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보는 것이 또 다른 문학 읽기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세인트 존 가족과 제인 에어가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무릎을 치면서 나이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요렇게도
문학책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인은 굶어 죽어가기 직전에 세인트 존 가족을 만나 생존하게 됩니다. 세인트 존 가족은 제인을 집으로 맞이하여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죠. 그래서 제인은 그 집에서 마침내 기력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모험소설의 구조로 봤을 때 제인에게 굉장히 큰 동료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죠. 세인트 존 가족과의 일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인 에어와 세인트 존의 관계입니다.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는 신앙심으로 투철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근진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 근엄, 진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엄근진으로 똘똘 뭉친 세인트 존에게도 내면의 은밀한 곳에는 욕망의 불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아름다운 올리버 양을 향한 연정이었는데요. 그녀에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 마음을 애써 억누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여러가지 사회적 요소에 의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올리버 양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끝끝내 외면하죠. 그러한 모습을 제인 에어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제인 에어가 누굽니까? 그러한 사회적 요소에 의해 가로막힌 것을 탈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제인 에어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죠. 그녀는 세인트 존과 올리버 양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욕망을 금세 눈치챕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촌인 세인트 존을 향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당신 세인트 존, 올리버 양 좋아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아닌 척 하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세인트 존에게 돌직구를 날리죠. 이에 세인트 존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여성이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는 행위에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세인트 존은 자신이 신에게 복무해야 하는 신앙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적인 애정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얽매여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제인의 모습은 무척 당돌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느 여성들과 다르게 느껴질 만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른바 예법에 의하면 여성이 이렇게 욕망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 입장에서는 놀랄만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제인이 로체스터의 중원 사건 이후 성장한 일련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로체스터의 중원 사건을 마주했을 때만 해도 제인 에어는 아직 그러한 도덕적, 사회적 시선에 맞서 싸우는 힘이 부족했죠. 하지만 일련의 고난을 겪고 그녀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인 에어는 상대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형식적인 겸양의 외벽을 지나 신뢰의 문지방을 넘어 마음속 화롯가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 도덕적 질서를 뛰어넘어 상대가 누구이건 지위가 어떠하건 성별이 어떠하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제인 에어의 대속 모티브는 바로 사람 간의 소통을 저해하는 도덕적 질서를 가리킵니다. 제인 에어는 도덕적 질서라는 괴물에 맞서 저항하다 그에 대한 처벌로 황야로 내쳐진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황야에서 통과 의례를 겪으며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괴물은 곧 도덕적 질서를 가리키고 로체스터는 그 도덕적 질서에 의해 사로잡힌 옛 동료라고 할 수 있죠. 제인 에어는 황야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새로운 동료 세인트 존 가족을 만나 힘을 키웁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힘을 키운 주인공이 괴물에게 사로잡힌 옛 친구 로체스터를 구하기 위해 다시 여정을 떠나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인 에어가 도덕적 질서라는 괴물에게 사로잡힌 로체스터를 구하기 위해 어떤 최후의 모험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컬럼볼입니다. 지난 시간에 황야를 떠돌던 제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다 마침내 세인트 존 가족에 의해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인트 존 가족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로체스터 씨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로체스터 씨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제인 에어는 로체스터의 중혼으로 인해 그 집을 뛰쳐나왔죠. 로체스터에겐 여전히 진짜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설령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할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로체스터 씨의 안부가 궁금하여 썬필드 저택으로 편지를 보내죠. 그러나 답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흘러갔죠. 제인이 세인트 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점차 가족처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사촌지간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 시간은 제인에게 인생에서 최초로 가족이라는 존재와 함께 지내는 뜻깊은 시절이었습니다. 제인은 세인트 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로체스터 씨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세인트 존이 제인 에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란 다름 아닌 청혼이었습니다. 청혼, 엄근진으로 똘똘 뭉친 신앙심에 투철한 세인트 존이 제인 에어에게 청혼을 걸었습니다. 제인 에어와 몇 달 동안 함께 지낸 세인트 존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죠. 제인 에어의 열정, 근면함, 성실성, 그러한 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자기와 함께 결혼하여 인도 선교 여행에 함께 하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 아니라 선교 여행의 방점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세인트 존은 제인 에어를 그의 선교 여행의 조력자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인트 존은 제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제인은 세인트 존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그렇지만 그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존은 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인, 이보시오. 당신이 지금 여전히 로체스터 씨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로체스터 씨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선교를 떠나 목회자로서 신앙활동을 하는데 매진하며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강력히 외칩니다. 제인 에어는 이제 선택의 분기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로체스터와의 사랑에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이지만 신앙활동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낼 것인지,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제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여기서 세인트 존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야말로 제인 에어의 여정에 있어 최후의 관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제안을 한 세인트 존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인트 존의 모습을 살펴보며 문득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인 에어 초반부에 등장했던 헬렌 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이미 희미해졌을 것 같긴 한데 그녀는 제인 에어가 로우드 기숙학교에서 만난 친구였죠. 헬렌 번스와 세인트 존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둘 모두 구원자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세인트 존과 헬렌 번스는 제인 에어에게 흐름상 구원자의 역할로 등장합니다. 헬렌 번스는 제인이 로우드 학교에 입학하여 적응하지 못할 때 처음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민 친구였습니다. 세인트 존은 어떤가요? 그는 제인이 굶어 죽어갈 때 그녀를 구출하는 존재였죠. 이렇듯 성격은 다르지만 그들의 상징적인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두 번째 속성은 독실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헬렌 번스는 자신을 향한 선생들의 부당한 억압에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이 모두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죠.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제인 에어는 의문을 표하죠. 야, 너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혼나고도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냐? 라고 묻지만 헬렌 번스는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자세를 고수합니다. 세인트 존은 어떤가요? 세인트 존은 헬렌 번스와는 다른 방향의 독실한 신앙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을 강력하게 어필하죠.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애정 없는 결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다시 말해 헬렌 번스와 세인트 존은 둘 모두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인물로 헬렌은 순종적인 태도로, 세인트 존은 강력한 교화의 열망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두 인물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인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절대적 가치에 순종하거나 혹은 그 절대적 가치를 전파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결국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제인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인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자기 안에 자신의 마음속에 길을 기울이는 자기 인식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떤 절대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 내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렌 번스와 세인트 존이 제인에게 있어 무척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곧 제인 자신이 가는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인 에어의 핵심적 주제인 자기 인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두 인물 헬렌 번스와 세인트 존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학 구조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초반부에 헬렌 번스가 등장하고 중반부에 세인트 존이 출연함으로써 앞과 뒤가 연결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 헬렌 번스의 대목에서는 그 목적이 매우 은연중에 드러났지만 후반부에 세인트 존이라는 강력한 존재로 더욱 구체화되는 것. 이제 제인 에어는 이 마지막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절대적 가치에 의존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력하게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경지인지 제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한편으론 어떤 외부적인 절대적 가치가 아닌 자기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제인 에어에서 제가 핵심 주제로 생각하는 자기 인식을 함으로써 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한 가지 자기 구원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인 에어를 보면서 제인이 그 갈림길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인트 존의 청혼이라는 제안을 앞에 두고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답이 없어 보이는 로체스터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 로체스터를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인트 존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위험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정답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정답이란 게 있을 수 있겠느냐마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자신도 불안한데 그 불안한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과연 믿어온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 어떤 절대적인 소리에 절대적인 가치에 의존함으로써 나의 몸을 의탁함으로써 안정감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방식인가? 나는 어떻게 자기 구원을 추구하는가? 이 문제가 제인 에어에 담긴 한 가지 메시지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가 무척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세인트 존이 강렬한 눈빛을 내뿜으며 그녀를 유혹하죠. 나와 함께 가자. 그 유혹에 제인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음성.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제인! 제인! 제인을 외치는 로체스터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이때 로체스터가 진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상징적인 장치로 해석되는데요. 이것은 제인 에어의 마음속에 눌려 퍼진 자기 인식의 환기였습니다. 절대적 가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음성이었죠. 제인과 로체스터는 둘 모두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뿌리에서 나고 자란 존재였죠. 지금까지 무지와 맹목 속에서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끝끝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는 현재 중혼이라는 사건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인 에어 또한 절대적 가치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로체스터의 음성이라는 상징적 장치의 등장으로 제인 에어는 세인트 존이 행한 주문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녀는 세인트 존의 제안을 뿌리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로체스터를 찾아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인은 로체스터를 찾아 솜필드 저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로체스터가 살던 솜필드 저택은 잿더미가 되어 폐허가 된 지 오래였죠. 그래서 답장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제인이 떠나고 나서 솜필드 저택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로체스터의 아내인 버사 메이슨이 광기에 빠져 저택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체스터 역시 화재의 여파로 인해 눈이 멀게 됩니다. 그가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봐야 했던 것을 못 본 것에 대한 징벌이라고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로 인해 보지 못하거나 혹은 오만으로 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로체스터는 무지와 오만으로 버사 메이슨과 결혼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되었죠. 그에 대한 대가를 맹인이 됨으로써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로체스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제인과 로체스터는 한 뿌리로 연결된 동일한 속성의 인간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쪼개진 마로니에 나무인데요. 그들이 결혼을 약속한 날 밤 정원에 있는 마로니에 나무는 번개를 맞고 쪼개집니다. 가지는 부러졌지만 밑둥은 연결되어 있는 마로니에 나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반으로 쪼개졌지만 뿌리는 연결되어 있는 나무. 따라서 로체스터의 눈멈은 제인의 눈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인 역시 세인트 존의 유혹에 굴복하기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입니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 둘 다 자기 인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그녀 역시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다다랐던 것이죠. 바로 그때 로체스터의 제인을 부르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제인이 로체스터의 음성을 들은 그 시각에 로체스터 또한 제인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쪼개진 마로니에 나무처럼 크나큰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엔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운명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재회는 맹목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눈을 뜨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인식의 과정은 때로는 위험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 길이야말로 다른 형태의 자기 구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인 에어를 리뷰를 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